안녕하십니까. 아투TV 송국권의 현장 정치를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송국권 대표께서 송국권 선배님이 안 계시고 제가 깜짝 다시 또 출연했습니다. 실망하실 텐데요. 오늘까지 제가 송 대표님 대타로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송 대표님이 잘 나오실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만나면서요, 스패너로 역할해 주실 우리 박경현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좀 진행하고자 하는 거는요, 한번 좀 분석을 좀 해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분석? 좌파 분석이요. 지금 정신없이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후보 청문회를 둘러싼 난리 지금 브루스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 하고요. 정말 정상이 아니죠. 헌정사상 이렇게 의회 내에서 청문회가 진행됐고 또 이렇게 방송, 사법 등 일방적으로 법들이 통과된 적이 없었잖아요. 필리버스터 진행하는 이 무제한 토론도 이렇게 많이 되는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게 이렇게 혼란한 전국 상황, 우리 송국권 선배님 말씀대로 술술 풀어드리는 오늘 송국권의 현장 정치 좀 종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좀 할까 합니다. 가장 핵심은 도대체 이 혼란함 속에서 좌파들이 노리는 의도가 뭔가, 그게 당장 눈앞에 노리는 의도가 있을 거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그들이 목표로 하는 전략 목표가 있거든요.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훌터서 머릿속에 탁탁 제가 서랍에 넣듯 딱딱 정리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73분이 들어오시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인사 말씀, 이 무더운 지금 습하고 무덥고 이럴 때 건강하신지 걱정입니다. 특히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요. 각자 여러분 안부 또 인사 말씀 한마디씩 지금 댓글 하나씩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도 좀 누르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좋아요도 누르면 자, 그러면 지금부터 1부 오늘 아시아투데이 지면 전체 심층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하고 함께 할 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이진숙 이제 대 MBC 전쟁 시작했다. 왜 이런 전쟁을 하지? 이게 하나가 있죠. 왜 도대체 이런 전쟁을 하는지 이걸 이제부터 우리 현대 정치사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준비했던 건 제2부속실 설치 드디어 결정됐습니다. 오늘 발표 났는데요. 제2부속실 설치가 되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누가? 민주당이. 왜냐, 지금까지 민주당이 제2부속실 설치를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비상 걸렸나? 이상하죠. 이렇게 두 가지 아시아투데이 오늘 지면 심층 분석 후 같이 연관된 주제들이라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저 대신에 들어오시는 우리 송국권의 현장 정치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는 박경현 님이 우리 스패너 대신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자세하게 인사 못 드려도 양해 바랍니다. 그러나 맑은 순이님, 이경자님, 민들레야님, 송오행님, 맨 위에 지금 먼저 오셨던 분들은 제가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강호한님도 들어오셨네요. 나머지 분들은 운사님도 들어오셨습니다. KHS님 또 들어오셔서 우리 스패너 박경현님한테도 인사해 주셨는데요. 나머지 분들 인사하시면서 오늘 1시간 안에 말씀드렸던 주제 집중해부하고 종합 분석해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요. 본 내용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아시아투데이 지면 심층 분석. 저는 센슈 지석교의 센슈입니다. 센슈TV. 저는 오늘 제가 준비했던 것, 요게 아시아투데이 오늘 지면에서 다뤘던 내용과 같습니다. 일맥상통하는데요. 우선 전체 오늘 지면에서 인신공격 난무했던 이진숙 청문회,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거의 이런 것을
지금과 같은 이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정치폭력입니다. 이런 게 정치폭력이고요. 과거 군사정권 시절이나 아니면 공산당이 있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정치폭력을 하지 않죠.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 그러나 이번까지 대한민국 의회에서 있었던 바로 청문회 정치폭력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언론과 평론가들의 평가입니다. 정치폭력 경연장으로 전락한 이진숙 후보 청문회. 사상 초유로 사흘간 진행됐는데 이게 대전에 빵 산 것까지 조사로 내려간 것으로 따지면 4일입니다. 국무총리보다도 길었습니다. 자, 과방위에서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게 청문회인지 막말뿐만 아니라 갑질, 인권 침해, 인권 모독, 명예훼손 온갖 것으로 진행됐습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고요. 국회 상임위에서만 진행된 것. 자, 국민의힘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서 이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정말 잘한 겁니다. 이렇게 밀리지 말고 통과가 되든 윤리에서 통과가 안 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소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죠. 또 언론계에선 이 후보자 청문회를 주도했던 민주당 향해 인민재판의 죽창질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되는데 애초부터 민주당이 그 목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목적 잠시 후에 제가 센슈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만큼 인사청문회 자리가 명예훼손, 인신공격성 발언만 가득한 정치폭력의 경연장으로 전락했다. 이러며 추 원내대표 탄핵을 거듭해 1년 새 세 번째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불러온 거대 야당은 후보자 망신주기와 모욕주기를 당론으로 삼은 듯한 행태를 반복했다. 이 언론 쪽에서도요. 이 좌파 언론들만 빼놓고는 나머지 언론들이 정상이 아닌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사상검증, 강압취조, 인신공격이 난무했다. 이러는데 왜 사상검증에 들어가는지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걸 보면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MBC 당사자 안에 노조가 있는데요. MBC 언론노조 이거는요. 민노총 산하 노조입니다. 지금 MBC를 꽉 장악하고 있죠. 지금만이 아니고요. 예전부터 MBC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MBC 언론노조에 기가 눌린 제3노조가 있는데요. 여기가 우파들의 노조입니다. 우파 노조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입장이 이런 성명서입니다. 미디어의 모범이 돼야 할 국회 과방위 청문회가 불법 표현 전시장으로 전락했다. 최 위원장은 시도 때도 없이 후보자를 겨냥해 예 아니오로만 답하라고 검사가 취조하듯 후보자를 다그쳤다. 이러며 가장 앞거는 최 위원장이 이 후보자를 향해 뇌구조가 의심스럽다.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러며 인신공격과 비하 발언이었다. 우리 아이들 청문회를 보고 언어폭력과 집단 괴롭힘, 사회적 낙인을 당연시하는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를 익히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청문회가 아니라 인민재판의 죽창질이었다. 이미 사회적 분위기가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이런 분위기가 감염될까 걱정하시는데요. 이미 다 감염됐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게 보이는 이런 행태가 이미 사회적으로 전반에 걸쳐서 도덕적 추락을 가져왔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면은요. 그래 미안해. 앞으로 고칠게. 과거에는 이런 문화였잖아요. 지금은 어떤 문화입니까? 너는 왜 그래?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너는 왜 그래? 너도 그랬잖아. 이렇게 나오는 게 이미 내로남불의 옥스퍼드 대사전에 그 등재된 대한민국 내로남불 이걸 만든 자가 사실상 누굽니까? 그 징표 조국. 그때부터 사회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추락해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이념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땅에 떨어진 거죠.
이제 대통령실은 국회 청문회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권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물론 설명드리겠지만요. 현재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그거 관련해서요. 지금 후임으로 판사 출신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부위원장이 그때 탄핵 절차에 딱 들어가니까 자진 사퇴했잖아요. 그렇게 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진숙 방통위 이제 위원장으로 들어갈 경우에 마찬가지로 부위원장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임명될 경우에 2인 체제로 복원되면서 MBC, KBS, 방송문화진흥원 또 EBS까지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이 지석규의 센슈는 이 좌파 분석, 좌파 소각 그게 특징입니다. 그게 강점이고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좌파를 분석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송국건 선배의 현장 정치에서 들었던 현장 정치 플러스 이 센슈의 좌파의 구조적 분석 요거까지 딱 머릿속에 장착하시면 전국을 딱 바라보실 때 아주 종합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시아투데이 우리 지면 분석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방문진법 야당 단독 처리 EBS법 상정 여당 4차 필리버스터 돌입했는데 좀 전에 속보로 말씀드리면 4차 필리버스터가 좀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면으로 전달된 기사인데 지금 인터넷 언론에 속보로 실시간으로 뜨는 지금 언론 그 소식으로는 요 필리버스터가 끝났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 내용 잠깐 보면 EBS법 이제 끝났으니까 필리버스터가 지금 이제 완료되면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표결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사법 가운데 맨 마지막 세 번째 법안이 방송문화진흥회법 요게 끝나고 나서 이후 EBS법 개정안 요거까지 이제 본회의에 상정됐고 필리버스터 끝났기 때문에 이게 아마 국회에서 이제 표결에 들어갈 겁니다. 요 내용은 오늘 오후 시간에 모두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시아투데이 오늘 지면에서 기사가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EBS법 참고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것은 주자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EBS법 필리버스터 나서서 필리버스터 역사상 가장 오래 아침 아마 제가 알기로는 8시 반인가 그때 나서서 저녁 9시 몇 분 때까지 내일이 아마 13시간인가 이래서 윤희숙 의원이 달성했던 기록을 다시 김용태 의원이 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김용태 의원 경기도 포천 가평 국회의원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최연소 국회의원이죠. 제가 김용태 의원을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이제 나이는 물론 저보다 어리지만 존경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 아시아투데이 이걸 보시면 뭐라고 지금 지면에서 나왔냐면 이진숙 청문회가요. 정치폭력 경연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었죠. 또 노조에서도 MBC 제3노조는 청문회가 아니라 인민재판의 죽창질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 청문회는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방송으로 청문회를 보지만 그 현장은 국회라고 하는 틀 내에서 합법적인 정치 투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정치 투쟁의 현장에서 김용태 의원의 나이는 비록 가장 최연소였지만 의원의 꿋꿋하고 정말 일관된 13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 그 투쟁 모습 이거는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상대편과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김용태 의원의 그런 13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딱 윤희숙 의원의 시간을 넘기는 순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좋아했던 겁니다. 환호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 전에 필리버스터는요. 민주당의 지금 부평 쪽에 이번에
이재명이 공천을 받았던 박선원이라고 있습니다. 박선원 의원. 연대 출신의 종북 운동권, 586 운동권입니다. 저랑 같이 진보정당 활동을 했던 운동권입니다. 그 박선원 의원이 노무현 때도 청와대에 있으면서 북한과 이렇게 관계를 맺었고, 김정일과 노무현이 대화를 할 때 그 밑에서 그 대화록을 작성했던 게 박선원이었습니다. 이자가 이번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비하하고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이용했는데 그 시간이 장장 어마어마하게 10시간이 넘었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좌파들은 필리버스터를 투쟁의 수단으로 보고요. 그 장을 투쟁의 현장으로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여기에 밀렸거든요. 이거를 김용태 의원이 최장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아주 논리적이고 점잖게 민주당의 또 이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이들의 실체를 낱낱이 밝힌 겁니다. 뭐를? 방송사법을 왜 이들이 이렇게 집착하는지. 그래서요, 김용태 의원, 이번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혈전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김용태 의원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리에서 싸우는 것만 정치투쟁이 아니고요. 민주당은 거리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정치투쟁을 벌이고, 또 합법적인 공간인 국회로 돌아서 또 정치투쟁을 벌이잖아요. 여기에 김용태 의원 자랑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물론 과거 김용태 의원이 이준석하고 친했잖아요. 그러니까 천하용인 뭐 이랬죠.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변화된 모습을 갖고 적극적으로 김용태 의원 지지해도 불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든든합니다. 여러 가지로 과거 이준석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서 김용태 의원이 이제 바르게 당의 중심으로 중심에 서고 있는 것 같아요. 김용태 의원한테 응원의 댓글도 김용태 의원 기사 같은 거 나오면 좀 댓글도 좀 주시면서 젊은 정치인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의 유능한 인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도 더욱더 투철하게, 또 정치투쟁 현장에서도 젊으니까 가장 앞장서서 현장에서 국민의힘의 부족한 전투력을 그대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많은 좀 격려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두 번째 오늘 2부 센슈가 준비한 좌파 분석, 좌파 소각 본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물 한 잔 먹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귀를 쫑긋 하시고 정치 논평을 듣는다는 것보다는 분석을 좀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각자 머릿속에 좀 딱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송구권의 현장 정치의 흐름, 자, 센슈의 좌파 분석, 좌파 소각의 분석, 두 가지를 장착하시면, 좌뇌와 우뇌에 딱 장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진숙, 대 MBC 전쟁 시작했다. 왜 이런 전쟁을 하죠? MBC를 여러분들이 공영방송의 하나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MBC는 다릅니다. MBC를 좌파 언론이 참 많은데 그중에 MBC는 방송 영역에서 하나야. 혹은 사상 노선적으로 그건 좌파 방송이야 지금. 이렇게, 또는 민노총에 장악된 민노총 산하 방송이야.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된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MBC를 보는 이 눈을 다르게 가지십시오. MBC의 역할과 위상. MBC는요, 하나의 방송이 아닙니다. MBC는 일단 그 역할에서 흑색선전, 가짜뉴스, 이것의 생산지고 진원지고 전파지입니다. 생산하는 그 진원지, 생산지, 전파지. 그런데 이 역할이, 가짜뉴스가 어떤 역할이냐면요, 이런 역할입니다.
두 가지 역할인데요. 하나는 우파 정권으로 정권을 뺏겼을 때는 어떻게 하든 자유민주 우파 정권을 흔들어서 중간에 탄핵을 시키든 끌어내리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게 첫 번째 역할이고요. 이게 MBC 역할이고, 두 번째 역할은 정권을 자기들이 잡았을 때는 끝까지 다음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권을 장악한 민주당을 중심으로 끝까지 좌파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이 대역할이 MBC의 역할입니다. 정권을 못 잡았을 경우에는 대통령이나 국정을 사사건건 흠집내고 가짜뉴스든 흑색선전이든 왜곡뉴스든 허위뉴스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우파 정권을 중도 하차시킬 목적으로 쓰는 수단이 MBC라는 방송 도구입니다. 두 번째, 정권을 잡았을 때는 좌파 성격의 이 민주당과 세상 끝까지 가겠다. 정권을 계속 이해찬이 얘기했듯이 정권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가 계속 정권 잡을 거야 하는 식으로 좌파 정권의 재창출이 MBC 그 역할을 하는 수단이 MBC의 역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냥 뉴스타파, 그렇죠? 아니면 오마이뉴스, 뭐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이것과 다른 겁니다. MBC의 그 역할과 위상은. 자, 그런 MBC가 이렇게 역할을 해왔습니다. MBC 언론노조, 여러분 문재인 정권 당시에, 지금 문재인 정권 시절에 MBC를 좌파들이 장악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문재인 때 MBC를 장악한 게 아닙니다. MBC는 이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도 오랜 시절이요 두 곳을 장악했습니다. 하나는 보도국 자체를 MBC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MBC 내 보도국을 좌파 기자들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PD그룹 쪽을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나.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장악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부 단위에서는 이미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하는 보도국. 두 번째는 MBC는요 굉장히 특이한 게 주인 없는 사실상 회사입니다. MBC가 주인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좌파 노조들이 MBC를 장악하기에 좋은 겁니다. 회사라고 하면 모두가 다 주인이 있잖아요. 맞죠? 예. 법인체인데 주인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주인 없는 조직이냐? 이래서 좌파가 또아리를 틀고요. 거기서 급격하게 좌파들이 세균 분열하듯이 암세포 분열하는 식으로 급격하게 분열되면서 MBC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과거 이게 바로 우리의 잘못인데 군사정부 시절부터 MBC를 방송의 이 정권의 시녀로 부리려고요. 방송을 당시에 MBC를 사단법인에 넘겼습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노조가 영구 장악할 수 있는 취약한 운영구조로 만들게 된 겁니다. 방송문화진흥원, 지금 MBC 대주주 여기잖아요. 사장을 임명하는 데가. 방송문화진흥원 주인이 없는 겁니다. 이런 취약한 운영구조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제 MBC가 완전히 좌파로 장악되게 된 지금 상황이 온 겁니다. 그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 때 이제 간부들까지 사장부터 모두가 다 좌파들로 다 도배가 돼버리니까 완전히 MBC가 넘어간 거죠. 자,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요. MBC에 아마 PD 출신인가 최승호가 언론노조 위원장이었는데요. 최승호가 MBC 사장을 했죠. 2017년입니다. 그러면서 자그마치 직원들 그 내부에 19명을 몰아냈습니다. 몰아낸 이유는 딱 하나예요. MBC 파업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자 문재인 정권 들어오자마자 이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업을 좋아하는 직원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직원이 있는데 이 이유 하나로 좌파 진영이 집단적으로 직장에서 이지매를 하고 인민재판식으로 직원들 쫓아냈습니다. 그게 19명입니다. 나중에 다시 복직된 사람도 있지만요. 문재인 정권 때 거의 인민재판입니다. 그대로 사내에서 왕따시키고 심지어 어디 창고로 그 사무실을 창고로 주고 인사이동 시켜가지고요. 보직도 없고 부서도 없는데 뿐만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때 설친 게 아니고요. 자, 역사성을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PD 수첩이 이명박 정부 때도요. PD 조직들은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007년 자 광우병 이 사태로 이명박 정부를 흔들었잖아요. 이명박 정부가 흔들리면서 그때부터 MB가 국정 노선이 일정하게 좌파와 타협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이 중도 노선으로 기회주의적으로 국정 노선이 흘렀거든요. 그 이명박 정부 시절 급격하게 좌파에 대한 통제를 안 하면서 급격히 좌파들이 확산됐거든요. 그게 뭐 노조가 됐든 좌파 시민단체가 됐든 오히려 MB 정부 시절에 좌파 시민단체를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참여연대 이런 데 곳을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시절에 그랬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는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가 싸웠던 시절에서도 MBC가 바로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걸 그대로 받아서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러며 김학림, 신학님 이 녹취 조작 보도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받아서 자그마치 대선 3일 전에 집중적으로 이 녹취 조작 보도 사건을 연속 보도하며 흑색 선전으로 투표 전에 여론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0.7%밖에 이기지 못한 것도요. 이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는 파괴력이 없잖아요. 대중적 영향력이 없잖아요. 인터넷 매체니까. 이렇게 MBC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위상과 역할이라고 하는 건 MBC를 가장 정점에 두고 쫙 후에 인터넷 매체, 종이 매체,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이런 매체들이 포진하고 있고 또 인터넷 매체가 포진하고 있고 MBC가 정점에 서서 그 대통령이 이 바이든 날리면 당시 미국 출장 갔을 때도요. 이게 심지어는 법원에서도 이게 확인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기계적으로 분석을 해도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AI에 넣어서 분석해도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이 미확인 사실을 보도하면서 심지어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출입기자가 쓰레바짝 질질 끌고 아침에 대통령이 출근하는데 도어 스태핑 문답 형식 보도에서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때 대통령한테 큰 소리 치며 대통령 뒤통수에다 대고 적대감을 표출했잖아요. 이게 바로 MBC의 역할입니다. 뭐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그 대통령의 국정 통치 권력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야말로 시쳇말로 저기 어디 길거리에 개차반처럼 널브러져 있는 무슨 시장통에 있는 사람처럼 그냥 뒤에다 뒤통수에다 대고 대통령한테 큰 소리치고 고함치고 이러면 대통령 권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게 만약에 해외에 보도가 된다면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갑자기 나온 것도 있지만 의도된 거거든요. 그렇게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 이 좌파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거든요. 존경하려는 마음들이 있어도 대통령이 저 수준이야? 거기에 MBC 그 좌파 기자들의 그 행동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요. 대통령이 길거리에 그야말로 무슨 강아지처럼 무슨 그런 개처럼 막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거잖아요. 좌파들한테. 이게 목적인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자 MBC의 역할은 이미 과거부터 심지어는 2002년도
이회창, 노무현 당시 후보가 대선 때 경쟁했을 때도 MBC가 김대엽의 이회창 후보 아들 병풍 조작 사건, 이때 MBC, KBS가 진원지입니다. 그러니까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들이 더 큰 세력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민 사장이 KBS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나마 지금 당연히 간부들을 박민 사장이 임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나마 이걸 통제해서 그렇죠. KBS도 좌파들에게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나마 인사권을 가지고 앵커를 바꾼다든지 진행자를 바꾼다든지 이러면서 그나마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감이 맞춰진 거죠. 그때도 이미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김대엽의 병풍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2002년도예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의 MBC가 아닙니다. 노무현 당선을 완성시켰잖아요. 이렇게 방송국 하나를 우리가 이진숙 후보자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목숨 걸고 이진숙 후보자를 끌어내려고 하는 이렇게 정치 투쟁을 벌이고 정치 폭력을 자행했던 게 단순하게 방송국 하나를 바꾸는 게 아니다. 이런 게 드러난 거죠. 이제 MBC에 지금부터 이런 역할을 하는 MBC의 위상을 여러분들한테 이제부터 낱낱이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역할 속에서 그 위상은 민주당과 함께 이 좌파 진영과 함께 어떤 위상이냐 이겁니다. 단순한 방송국이 아니다. 또 민주당과의 관계도 방송국 대 민주당 관계가 아니다.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위상을 위해서 좌파들이 MBC의 위상을 지정하고 있다. 그야말로 오다를 내리지만 않았 뿐이지 좌파들 내부에서 이런 위상으로 명확하게 딱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겁니다. 이겁니다. 좌파들이요. 특정 이념의 자유민주 체제가 아니라 유사 좌파 이념의 이 국가로 체제를 바꿔야 되잖아요. 베네수엘라처럼 유사 사회주의나 유사 좌파적 국가로 나라의 체제를 바꾸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국민 의식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도 좌파 포퓰리즘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합법적인 권력을 잡아야 됩니다. 투표를 통한 합법 권력을 접수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뭐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있고 입법부를 장악하는 것. 또 하나는 행정부인 대통령을 접수하는 것. 여기 하나가 있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나라를 유사한 좌파적 국가로 바꾸려면 국민의식도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니까 두 번째는 국민의식을 감염시킬 선전기구를 설립하든지 선전기구를 접수하든지 또는 선전기구를 장악해서 바꾸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선전도구인 건데 그게 MBC, KBS인 겁니다. 그 밑에 종이신문 있고 그 밑에 인터넷 언론 있고 그 아래에는 SNS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고요. 선전도구, 국민의식을 감염시킬 선전기구. 또 하나는 좌파 정치 세력들이 뿌리는 좌파 이념을 전파할 선전기구. 그 두 개는 다 국민의식을요 감염시킬 도구인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공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뭐가 있냐면요. 유사 좌파적 국가로 바꾸는 이걸 위해서 세 번째는요. 진지구축. 좌파 진지구축. 여기에는 그 진지 안엔 뭐가 있냐. 노조, 시민단체. 지금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 있죠. 이 최민희는 시민단체 출신입니다. 언론 시민단체 언노련이라고요. 이 좌파 언론 노조, 그러니까 KBS 언론 노조 말고요.
KBS에 있는 노조 말고 MBC에 있는 지금 MBC 언론 노조는 민노총 산하죠. 이 노조 말고 밖에 있는 시민단체 그러면서 끊임없이 언론에 대고 이런 MBC 무슨 KBS 이쪽 이사들을 공격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언론사가 뭐가 있으면 언론사의 보도가 있으면 우파 조선일보가 만약에 뭘 보도했어? 그러면 이거 왜곡 보도다 하고 조선일보 보도를 가지고 그대로 가서 고발하는 것. 또 심지어는 문재인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문재인 정부 때는 종편 뭐 채널A든 뭐 KBS든 뭐 MBC든 무슨 종편의 뭐 TV조선이든 MBN이든 그들이 방송하는 패널들 발언 나와서 하잖아요. 발언을 다 모니터링해서 그 패널들을 갖다가 그 모니터링 이거는 왜곡 편향됐다 이러면서 이걸 또 고발 조치를 해요. 방통이나 또 방송통신심의 방통위나 또는 지금 두 가지가 있죠. 예. 방심이나 방통위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방송이나 언론사 인허가 때 재인허가 할 때 그때 점수에 반영되니까 이런 걸 또 좌파 시민단체들이 추진하거든요. 여기에 위원장 출신이 누구냐? 최민희인 거예요. 최민희. 이 결국은 시민단체 위원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국회로 들어와서 과방위 위원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최민희는 자 상임위 위원장은 중립적으로 어느 정도 회의를 이끌어야지 왜 이렇게 편향되게 하고 이렇게 후보자를 인신모독하고 심지어는 후보자 뭐 뇌구조가 이상하다 이렇게 막말을 하느냐 하는 막말 차원이 아니고요. 최민희 위원장 머릿속에는 바로 좌파적으로 국가체제를 바꿔야 되고 우리가 정권을 다시 뺏어와야 되니까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거는요. 그런 좌파의 이념을 실현하고 또 유리한 법적 구조로 좌파들이 앞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반드시 차지해야 될 이 법적 기반 있죠. 이거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목적을 갖고 투쟁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아니고요. 언론 구조를 바꿀 또 좌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MBC나 언론들을 반드시 지켜야 될 언론사수 투쟁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이 위상으로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분이 지금 최민희 저분이 여성이다? 그죠? 또 이렇게 여성이니까 야리야리 할 수 있죠? 이런 거로 보면 안 됩니다. 저 최민희의 사상과 의식 저 지금까지 투쟁해왔던 좌파 투쟁의 언론 영역에서 저 투쟁 경력 저분의 투철한 사상성과 투쟁력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역 저쪽 경기 남부 아니 경기 저쪽 동부 남양주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잖아요. 민주당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합법적 갑옷까지 장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 때와 다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합법적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 진지를 구축하는데 노조와 시민단체라고 하셨죠. 노조는 뭡니까? 민노총이죠. 이제는 민노총만이 아닙니다. 아마 한 문재인 정권 때부터 정확하게 그때부터요. 이 한국노총이 급격하게 민노총의 이념적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민노총의 이중대로 한국노총이 전락했습니다. 그래서요. 두 가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민노총에 있던 친구들이 이 좌파들이 민노총을 그만두고요. 한국노총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단위 노조로 여기 있었던 수많은 투쟁 노하우 그 이념성을 갖고 그대로 한국노총으로 들어가니까 야리야리한 한국노총이 이 민노총에 감염될 수밖에 없고 민노총이 한국노총까지 장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민노총 간부들이 철저하게 자유민주 우파적 사상으로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심지어는 해병대조차도 좌파 해병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잖아요. 이번에 최상병 사건 보셨잖아요. 이렇듯이 한국노총의 노조 간부들이 철저한 우파적 자유민주 이념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노총이
한국노총과 노동법 문제를 가지고 연대하자. 최저임금 가지고 우리 함께하자. 이러면서 간부들을 끌어들여서 민노총과 함께 이걸 토론하고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한국노총 간부들을 좌파적 사상으로 오염시킨 겁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한국노총은 급격하게 민노총과 이념적 동조화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노총은 예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노총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계를 보면 전교조가 있고 한국교총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전교조는 민노총, 한국교총은 한국노총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이제는 노동판에서는 다 전교조 나라고 생각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최민희가 이렇게 과방위 위원장까지 하니까 지금 좌파들의 좌파 시민단체들 있죠. 언론 쪽의 시민단체 이 최민희의 지원을 받아서 그 시민단체들이 더 커지는 겁니다. 더 확대되고 국회를 지금까지의 이렇게 노조나 시민단체 이미 구축한 이들의 조직들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좌파들의 시민단체들을 확대하고 강화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돈을 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법으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법으로 지켜주려고 하니까 지금 오늘이 7월 30일입니다. 내일이 8월 1일인가요? 내일이 8월 1일인가? 30일까지 있나? 보세요. 31일. 31일. 모레가 8월 1일입니다. 자, 민주당이 보세요. 이렇게 좌파 시민단체와 노조들을 이 조직들을 더 확대하고 이걸 강화해야 되잖아요. 보호해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건 뭐로 한다? 돈과 법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8월 1일 바로 민노총이 그리고 민주당이 민노총과 한국노총을 상대로 그날 불법 파업 조장법 뭡니까?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거 노란색 노랑이면 귀엽잖아요. 앞으로 노란봉투법을 우리가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자꾸 언론들이 노란봉투법을 쓰는데 우린 그냥 여러분들이 그 단어와 어휘에서 이념성이 녹아있는 겁니다. 그 단어를 자꾸 쓰다 보면은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민노총이나 이 좌파들이 자꾸 뭐라 그러냐면요. 기업가들을 뭐라 하면 자본가, 그리고 노동자를 노동자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우파들은 기업가를 사용자, 사용주. 그러니까 자본가 하는 순간 자꾸 뭔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배부른 기업가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어와 어휘에 사상이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 바로 이거를 8월 1일 날 통과시킨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통과되는 순간요.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못한다고 치고 국민의힘 108명에서 나머지 8명이 이상 만약에 배신을 해서 불법 파업 조장법을 동의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불법 파업 조장법이 통과되는 순간 한국노총이든 민노총이든 이제 무제한 파업법, 그것도 무제한 불법 파업법입니다. 무제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순간 기업의 직원들은요. 전부 다 얼로 들어간다고 다 노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노조 가입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국노총이 이 불법 파업 조장법을 반대하나요? 찬성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말할 것도 없고 민노총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 전국 삼성전자 노조 있죠. 전삼노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여기가 지금 한국노총 소송이거든요. 이게 이번에 여기가 파업을 했잖아요. 파업을 누가 다 계획하고 뒤에서 주도했냐? 민노총이 했어요. 현재 한국노총 소속인데 상급 기관이 이게 민노총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민노총으로 곧 가입할 겁니다. 바꿀 겁니다. 이미 한국노총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8월 1일 날 또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지금 뭐냐? 불법 파업 조정법 하고요. 또 하나 뭐냐면 25만 원. 전 국민 지금 전 국민 지원법 25만 원. 이거를 지금 처리하겠다고 지금 8월 1일 날 이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MBC는 어떤 위상이냐? 방금
특정 좌파적 이념으로 국가체제를 바꾸려면 국민의 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합법 권력을 잡는다. 두 번째, 국민의식을 감염시킬 선전기구를 설립하거나 있는 선전기구를 장악해야 된다. 이게 MBC다. 그나마 KBS는 조금 우리가 막았다. 방민본에서. 세 번째, 진지를 구축하는 거다. 노조나 시민단체. 네 번째, 그렇게 하는데 이때 네 번째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좌파 포퓰리즘을 확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좌파 포퓰리즘 확산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25만 원 국민지원법 이걸 지금 통과시키겠다는 거고요. 25만 원 반대할 사람이 많겠습니까? 지금 만약 여론조사하면 난 그래도 받겠다. 자꾸 이렇게 돈으로 대중의 의식들을 좌파적 포퓰리즘으로 오염시키는 거거든요. 예? MBC 정상화를 지금 이미 공영방송이 공기가 아니라 국민의 흉기가 됐고 그 흉기는 구체적으로 뭐냐? 흑색선전하고 가짜뉴스를 만들고 생산하고 전파하는 그 역할을 하는 MBC. 이거를 이제 국민의 진짜 공공의 기구로 만들기 위해서 흉기를 공기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MBC 정상화를 이진숙 방통위 후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 이제 좌파들은 총공세와 극렬한 저항을 이미 했고 상임위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제 할 건데요. 일정 보겠습니다. 8월 12일 날 이진숙 후보자가 해야 될 가장 큰 거는요. 일단 MBC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던 MBC의 역할, 그 위상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MBC 경영진이 바뀌면 지금 윤석열 정권을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흔들기 위해서 흑색 선전을 뿌리고 바이든 날리면 예? 그 다음에 김만배 신앙님 이런 것도 전파하고 대장동 몸통은 바로 윤석열이다. 이런 거. 또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계속 왜곡 뉴스를 뿌리고 이렇게 전파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이제 바뀌면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왜냐? KBS 박민 사장처럼 똑같이 앵커 바꾸고 또 진행자들 다 바꿔버리고 또 출연자들 있죠? 패널들 이거 바꿔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노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더군다나 MBC는 사장이 들어가도 완전히 지금 이 좌파 민노총에 장악돼 있어서요. 사장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험한 조직입니다. 지금 일정상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일정은 8월 12일 날 오늘이 7월 30일이니까 이제 작 10일, 13일 정도 남았습니다. 13일. 8월 12일 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 여기에 이사들이 이제 그만두고 교체가 되는 건데요. 왜 특히 이렇게 다 임기를 맞춰야만이 그때 교체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진작 빨리 대통령의 임기를 정권으로 잡고 나서 빨리 내보내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게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임기가 다 끝나고 나야만이 교체하느냐. 이게 왜 그랬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원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요. MBC 여기에 박문진의 이사장이 권태선인데요. 권태선 이사장. 이거를 지금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여기를 해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권태선 이자가 현재 가처분을 이거 정당하지 않다 가처분을 내서 이 권태선 이사장이 이겼어요. 법원에서. 그래서 내쫓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강제로 우리가 교체해야 되는데 그동안 MBC 이 박문진의 이사장이 권태선이 했던 짓거리들이 있잖아요. 자행했던 거. 이게 지금 불법적인 거, 비법적인 거, 위법적인 거 이걸 다 묶어가지고 해임을 한 건데 이게 사법부에서 뒤집어진 겁니다. 가처분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교체 제동이 걸린 건데요. 바로 사법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직도 이 사법부의 좌편향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도 사법부가요. 여러분들 정상화된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조국 2심에서 그냥 그대로 2심에서 판결이 나왔는데도 2년 판결이 나왔는데도 그냥 풀어줬잖아요. 사법부에서. 박문진, 이사장, 권태선 이거 그냥 가처분 그냥 받아준 거잖아요. 이러니까 우리 사회의 이 사법부라고 하는 중요한 영역이 아직도 좌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나라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거거든요. 이래서 박문진, 이사장, 권태선의 임기가 8월 12일 날 끝나기 때문에 이제 바꾸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KBS 이사들도 8월 31일 날 또 임기가 끝납니다. EBS 9월 14일입니다. 다행히 현재 상황은 조금 말씀드리면 자, 박문진 이사, KBS 이사 여기 지원자에 대해서 이미 선임하는 보통 그만두게 되면 2달 전부터 그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고를 띄웁니다. 공공기관은 공고 띄우고 공고에서 이제 지원자가 있으면 그 절차가 쭉 진행되죠. 이 과정이 보통 한 달은 최소한 걸리거든요. 기본이 한 달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인 절차는 2달 전부터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요 박문진 이사 모두에 대해서 현재 상황은 선임 의결 절차만 남은 상태입니다. 박문진 이사는요, 제가 알기로는 30명이 넘게 지원을 했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무슨 굉장히 꽃보직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으로 봐도 좋은 자리인 거죠. 그 다음 KBS는 40명이 넘게 지원했다고 들었거든요. EBS도 꽤 많이 지원한 걸 알고 있습니다. 한 20여 명 되나? 그렇게 들었습니다. 모든 지금 선임 의결 절차만 남은 상태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다 절차가 다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지원받았고 그 지원받은 걸 전부 서류로 딱 엑셀표로 만들어서 다 누구 뽑을지 다 이미 다 검토가 끝났다는 제가 얘기해요. 남은 문제는 도장만 꽝 찍으면 되는데 지금 지금 현재 우리 방송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가 끝났지만 이진숙 지금 위원장 후보자도 지금 못 들어가 있는 상태고 또 부위원장도 탄핵 절차에 탄핵 소추를 했기 때문에 또 그만 자진 사퇴를 했고 그래서 지금 방통위가 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딱 최소의 의결 구조인 5명 중에 2명, 2명을 동시에 탁 선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임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순간 임명하는 순간 그냥 거기다 자 엑셀표로 정리된 그 서류를 놓고 딱 방통위 나머지 박문진 이사, KBS 이사 땅땅땅 의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절차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대통령이 제가 볼 때 어저께 이진숙 청문회 결과로 청문회 채택을 안 했습니다. 어제 안 했죠. 그러면 대통령이 오늘 다시 재의결 해달라고 다시 재송부 해달라고 오늘 대통령이 국회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회로 보낸 순간 보내고 나서 10일 이내에 다시 재송부가 안 오면은 재송부된 게 대통령 행정부로 넘어오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대통령은 임명을 할 수 있는데 이때 10일 이내라는 건 1시간 이내에도 이게 임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31일 일정상으로는 오늘 지금 이미 다 보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재송부를 요청했는데 행정부로 안 오는 거니까요. 오늘 보고 오늘 바로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정도는 뭐 우리가 봐주는 거죠. 그러면 내일 임명할 수 있는 일정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방통위원장 일단 위원장 임명하고 부위원장을 임명 딱 끝나면 내일 지금 방통위원장 그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박문진 MBC 대주주 박문진 이사 그 다음에 KBS 이사 요 서류가 내일 뚝딱 하고 의결하면 5분이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그렇게 되면 이제 저들이 바로 MBC 이사진 바꾸면 그 다음 거기에서 이제 사장을 새로 또 선임을 하고 이렇게 돼 나가겠죠.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이 가짜뉴스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나
흑색선전 이런 방송 보도가 이제는 쉽지 않게 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이들이 대통령 지금 탄핵을 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지금 정권 흔들기 이 프로젝트, 끌어내리기 프로젝트, 이게 MBC 하나 바뀜으로 인해서요 완전히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탄핵 소추가 올라왔을 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용인할까요? 불가능하죠. 헌법재판소가 튼튼하게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이거를 확산 유포하는 가짜뉴스의 진원지 생산지 이거 MBC 이 좌파 언론들 이 생태계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실은 말하나 마나인데 국민 똘똘 뭉치는 거 이것으로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싸움 이진숙 대 MBC 전쟁이 시작됐다. 이제부터 싸움 시작이다. MBC만 잡으면 그 위상과 역할에서 좌파의 대통령 탄핵 지금 프로젝트 크게 완전히 밑바닥으로부터 흔들 수 있다. 이상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했던 이슈 집중해부 마치고 두 번째 제2부속실 설치에 비상 걸린 민주당 왜 들어갑니다. 물 한 잔 먹고요. 이제 정리가 되셨죠? 왜 MBC 싸움이 이렇게 큰지 심각합니다. 자, 제2부속실 설치 이미 하도 오랫동안 됐던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부속실 설치를 계속 요청을 했었던 거였고요. 그러니까 주장을 했죠. 두 번째 두 가지가 있죠. 제2부속실 또 하나는 특별감찰관제. 문제는 특별감찰관제는 민주당이 추천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제를 하고 싶어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싶어도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의도가 이번 이슈 집중 해부에서 왜 민주당의 비상이 걸렸나 이겁니다. 제가 취재한 좌파들에게 취재한 거는요. 제2부속실 설치 민주당이 바라지 않았던 겁니다. 제2부속실이 없어야지 계속 김건희 여사가 최소한의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최소한의 활동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활동들이 계속 물밑에서 뭔가 루머를 퍼뜨리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뭔가 윤석열 대통령 위에 김건희 여사가 국정을 통치한데 김건희 이건 윤석열 정권이 아니고 김건희 정권이야. 이런 허위 뉴스를 유포하고 그런 걸 조장하는데 제2부속실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제2부속실은 모든 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통제하잖아요. 대통령, 영부인을 다 통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제2부속실은 이미 아시겠지만요. 대통령의 일정을 짜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나온 단독이, 자, 어제부터 나온 오늘 단독이죠. 대통령 제2부속실 설치에 착수했습니다. 김여사 활동 전담을 보좌하는데 이때 어떤 내용이냐면요. 영부인이 나가는 무슨 메시지나 공식 일정이나 이런 일정을 짜는 게 기본 역할이지만 센슈가 보기엔 그게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영부인이 카톡으로 누구랑 영부인이 전화통화해요. 또 카톡 보내요. 또는 텔레그램 보내. 이런 모든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조차도요. 사실은 제2부속실이 만들어지면 다 체크가 됩니다. 구조적으로. 제2부속실 몰래 막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막 보내고 막 숨겨 영부인이요. 예? 또 전화하고 아무한테도 그 얘기를 안 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제2부속실 설치되는 동안 영부인의 공식적 활동은 공식적 활동대로 모든 건 다 제2부속실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비공식적인 것조차도 심지어는 친구 관계도 전부 다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2부속실 역할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유튜브에서 떠도는 거 민주당 의원들이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는 심지어는 민주당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들도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들도 뽑잖아요. 최고위원들이 출마한 최고위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최고위원 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 정부래요. 김건희 정권.
이 김건희 정권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밝혀서 특검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2부속실 설치는 왜 민주당이 비상 걸렸냐. 특검에 대한 명분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고요. 지금 급격하게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나 허위뉴스, 이런 것에 대한 가짜뉴스 퍼지는 것, 전파 속도 감염되고 이것을 축소시키게 되는 거고, 여론에서 제2부속실 설치가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공식적으로 국가 권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지금과 같은 김건희 여사를 보조하고 있는, 제가 5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5명 안에 김건희 여사를 늘 따라다니면서 하는 그 5명 늘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따라다니는 친구가 제가 알기로 1명에서 2명이거든요. 나머지는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잘 아는 친구가 지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 매일 아주 그 친구는 가정생활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지금 던졌습니다.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가 또 따로 전화를 한다든지 뭐 하는, 이런 게 다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끝나고 또 진중권하고 통화하고 또 무슨 여기서 통화하고 저기도 통화하고 여기저기 통화하는 거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제2부속실 설치 순간 김건희 여사의 행동 반경을 통제할 수 있다. 이제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던 좌파에서 얘기하는 그 김건희 리스크가 사라진다. 이게 결정적으로 이번에 제2부속실 설치에 비상 걸린 민주당 탄핵으로 몰고 가는데, 최상병 특검법도 가장 정점에 누가 있다?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최상병 사건하고 김건희 여사는 뭔 상관입니까? 봤더니 그 단톡방에 알고 있는 인베스트먼트 전 사장 이종호가 김건희 여사하고 다 아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바로 제1사단장을 구명 로비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뭔가 카톡으로든 단톡방이든 뭐든 전화통화든 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특검하겠다는 거. 이런 모든 가짜 뉴스들이 제2부속실 설치로 다 사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특검의 명분 무력화시킨다. 퍼지고 있는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 탄핵을 하겠다는 장외투쟁, 거리투쟁, 또 루머, 이런 모든 게 이제부터는 통제 가능하다. 예. 그래서 비상 걸린 민주당, 본인들이 지금 주장하다가 좋아하다가 갑자기 제2부속실 대통령이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제2부속실 설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제2부속실 계속 안 했잖아요. 대통령 공약이었기도 했고, 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또 영부인으로서 내조만 하겠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역할만 하겠다고, 내조만 하겠다고 영부인 역할을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건 이제 공약이 지금 그건 어겼죠. 대통령 영부인이. 그 지금 열심히 이제 대통령 영부인 활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공약 폐기한 거고, 또 제2부속실도 공약으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다시 이제 폐기하고.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좌파들의 총진군,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공약을 파기하더라도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좌파들의 총공세, 리스크, 루머, 이 모두를 관리하지 않으면 기승전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정권 출범부터 대통령 마지막까지 앞으로 임년 3기 남았는데, 이때까지 계속 김건희 이렇게 해서 그 노이로제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약을 어기더라도 폐기하더라도 제2부속실 설치, 이거 사실상 신의 한 수예요. 여기다가 특별감찰관제까지 민주당한테 이번, 제가 제안하는 건 제2부속실 설치를 하면서 동시에 특별감찰관제 빨리 추천하라라고 민주당에게 총공세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한다면,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부터,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탄핵 저들의 장외투쟁, 또 국회 내에서의 저들의 활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오늘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2부속실 설치에 이어서 비상 걸린 민주당의 목줄까지 쥐는 거는 뭐다? 특별감찰관제 왜 추천 안 해? 당장 즉각적으로 민주당에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총공세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송국권 우리 대표님 대신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슈 집중 회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장 정치, 송구권의 현장 정치 외에 좌파 분석, 좌파 소각, 저들이 목숨 걸고 흔들고 있는 탄핵과 특검, 이 명분까지 다 흔들어서 다 뺏어버리자, 붕괴시켜버리자, 이런 거 오늘 제안 드렸습니다. 이상 오늘도 고생하셨던 박경현님, 좀 알 것 같네요. 이제 좀 아시겠죠?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들이 이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발광을 하는 이유는 뭐다? 바로 합법 권력 잡기. 의회 잡았잖아요. 두 번째, 국민의식 감염할 선전기구 계속 유지하기. 이거 MBC 유지해 왔잖아요. 이거 뺏기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뺏는 겁니다. 합법 권력은 우리가 못 뺏는 거죠. 다음 선거까지. 세 번째, 진지 구축. 이 노조와 시민단체. 이 진지를 더 확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불법 파업 조장법. 또 25만 원. 이거 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좌파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을 의식화시키고 그다음에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노조원들을 더 강화시키고 이거 다 거부권 행사하면 이것도 붕괴시키는 거거든. 이거 안 돼. 못하는 거야. 이렇게 모든 거를 지금 착착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던 것 맑은 순이님, 자 햇살 가득님, 푸바운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했던 송옥수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이제 송국권 대표님이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